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언제 읽어도 가슴 뭉클해지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의 한 구절인데요.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고 핍박받는 민족의 고통에 괴로워했던 윤동주 시인은 일제에 의해서 27의 생이 꺾였는데요. 올해가 윤동주 시인이 서거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윤동주 시인 80주기를 보내면서 여러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윤동주 시인의 유작과 유품을 지켜온 유가족과 시인의 벗들 덕분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의 시는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죠. 윤동주 시인 80주기를 맞아서 오늘은 유가족 대표인 시인의 장조카 성균관대 건축학과 윤인석 명예교수를 만나봅니다. 윤인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동주 시인의 조카 되시는 거죠? 네네. 예,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윤동주 시인은 4남매셨는데 형제분이 네. 밑에 혜원이라는 누이 동생이 계셨고, 그다음에 일주라고 하는 남동생, 또 이어서 광주라는 남동생. 그래서 4형제였는데. 윤동주와 막내 윤광주는 먼저 어른들 이름에 막 이름만 붙여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네. 이 두 분은 결혼을 못 하시고 독신으로 세상을 뜨셨고요. 손이 없으시고. 예. 예. 그리고 위에 고모님은 또 뭐 출가 외인이라고 그럴까 또 네. 누이셔도 그렇고 그 밑에 이제 윤일주 일주라는 이름 쓰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요. 그러니까 예. 윤동주 씨는 저한테 큰아버지신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유족 대표 일을 좀 맡아서 하고 네.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제 결혼도 안 하시고 네, 자손이 없으시니까 네. 거의 뭐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예. 셈이네요. 네, 네. 예. 자라면서 아마 우리 큰아버님이신 윤동주 시인에 대한 얘기를 어르신들한테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위대한 시인이고 또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요. 네. 예. 저는 1956년생이고요. 네. 큰아버지는 1945년 2월에 세상을 뜨셔서 제가 큰아버지 생전에 뵌 적은 없고요. 네. 그런데 집안의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큰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철이 들고 나니까 이분이 굉장한 큰 인물이시고 큰 어른이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희 형제들은 이런 엄청난 인물의 저 후손이다 보니까 저희를 통해서 또 거꾸로 네. 큰아버지에 대한 추측이랑 짐작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여튼 좀 언행에 조심하면서 이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쭉 지내왔습니다. 네, 자라면서 좀 부담도 어느 정도는 되셨을 것 같아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네. 예. 우리 윤 교수님 아버님하고 우리 큰형 윤동주 시인하고는 네. 나이 차이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죠. 10살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큰 형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기억을 갖고 계시겠어요, 아버님께서는. 네네. 성격이나 인품은 어땠다고 그러시던가요? 굉장히 온화하시고 예. 모든 일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뭐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윤동주 시인의 사진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네네. 봤던 기억으로는 미남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교수님 뵈니까 윤동주 시인이 큰아버님 되신다고 네네. 했는데 교수님도 되게 젊으셨을 때 미소년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아서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좀 닮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들으세요?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고요. 예. 은연중에 눈매가 닮았다든지 얼굴 형체가 닮았다든지 그런 얘기 해주시는 어른들은 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인석 교수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윤동주 시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 근데 저도 나이가 69, 이제 70 바라보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물론 만 27까지 사시다가 세상을 뜨셨지만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생을 사실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놀라움과 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옆에서 지켜보셨던 친구분들 또 가족분들이 그 유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약점하고 흠을 많이 또 가려주신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분이 생전에 주변에 사랑을 베푸시고 또 관심을 베푸시고 하셨던 그런 관심과 헌신 뭐 이런 진정성이 통해서 네, 네. 삶 자체가 그러셨고 생활 자체가 그러셨기 때문에 뭐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그 어른이 사신 인생의 거의 2배 이상을 살았는데 굉장히 흠잡을 데 없는 네. 그런 생을 사셨고 그래서 저희 형제들도 이분을 지표로 삼아서 형제분들이 저희 아버지랑 또 저희 고모님이랑 또 막내 삼촌이랑 큰아버지랑 예. 우애 좋게 지나셨던 그런 분위기와 가풍을 좀 잘 이어나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자, 만으로 27 나이면 진짜 얼마나 청춘이 빛나는 그렇죠. 청춘의 나이에 네.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고 네.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녔던 모교에도 그 서시 윤동주 시비가 있어서 네, 네. 저도 공강 시간에 자주 가서 그러시군요. 시를 보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아버님께서 네네. 윤인석 교수님의 아버님께서 윤동주 시인의 그 유물 같은 거를 굉장히 열심히 수집을 하시고 보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아버지도 뭐 북간도 출신이시니까 해방되고 46년도에 북간도를 떠나서 두만강 건너서 뭐 그다지 38선이 거져 있었으니까 남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38선 넘어서 이제 서울에 정착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형님의 친구분들을 수소문해서 다니시면서 그 발자취도 더듬고 그 다음에 유품 또 뭐 보시던 책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서 다 이거 형님이 보시던 거야 갖고 계시던 거야로서 다 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갖고 계셨고 형님이 손때가 묻은 유품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서류라든지 또 자료들을 모아서 집에다가 쭉 갖고 계셨고 네. 특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는 그 안방에 머리맡에 장롱 밑 제일 아래 칸에다가 모시고 이제 그러고 쭉 생활을 하셨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네, 네. 발품 팔아서 모은 것들을 네. 그렇게 고이 간직하시다가 그 유품을 지금 그 모교인 윤동주 시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네.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자리에 보관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우여곡절이라기보다는요. 네. 이 집안의 어른들이 이 유품을 우리들만 갖고 있지 말고 뭐 어쨌든 이 원고라든지 시고가 해방이 되면은 연세대학으로 갖고 가서 거기 은사님들이 잘 시집을 내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셨고 이제 그것이 실현이 됐고요. 물론 후배 정병호 선생님 나중에 말씀드릴 정병호 선생님이 실현을 해주셨지만 근데 이거는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연세대학으로 기증을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시고는 학교에다가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뭐 워낙 귀한 서류다 보니까 받을 만한 설비 장치가 돼 있는 공간에서 받으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1985년 11월 달에 그 돌아가시는데요. 네네. 뭐 그러고는 그 학교로 돌려드리는 일이 이제 제 일이 된 거죠. 예. 그런데 마침 2013년도 초에 연세대학교의 도서관, 지금 학술정보원으로 부르던데 이제 네네. 거기에 귀중본 서고라고 하는데 항온, 항습, 그다음에 소방 설비까지 돼 있는 장치가 돼 있는 방이 마련이 됐으니 기증을 해 주시겠는가. 이제 그렇게 의뢰를 해 오셔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 마음 놓고 네.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보시던 책, 뭐 원고 쓰시던 뭐 여러 가지 물건, 졸업 앨범, 근데 졸업
할 때 받으셨던 그 저기 허리띠 버클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증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 윤희석 교수님의 아버님께서 2013년까지 그 전 돌아가시기 네. 전까지 보관하시던 거를 윤 교수님이 또 이어받아서 네, 보관하시다가 2013년도에 시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네, 지금 네. 가게 됐군요. 네, 네, 네. 이 윤동주 시인의 우리 유가족 되시는 분들이 해마다 이 유품들을 한 번씩은 꼭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예. 2월 16일이 기일이어서 이제 연세대학에서는 추도식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유족들이 참석을 하는데 참석하러 가서 이제 그 행사가 끝나면 나올 때 그 학술정보원의 사전 그 절차를 밟아서 그 규정본서 들어가는 데가 꽤 절차가 복잡합니다. 뭐 몇 번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담당자 선생님이 문을 따주셔야 되고 하는데 네네. 거기 들어가서 꼭 큰아버님 뵙는 그런 기분으로 가서 쭉 보존 상태라든지 또 거기에 식구들한테 이건 이런 거야라고 설명을 하고 또 그 거기에 가시는 사서 선생님들한테도 또 보존에 네. 관한 얘기 듣고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수님의 이제 후손들까지 같이 가서 보시겠네요. 네, 네, 네. 집안의 행사처럼. 네, 예,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일 것 뭐 같습니다. 학교에서 잘 또 그 보관해 주시고 해서 예.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2월 16일 윤동주 시인 추도식에는 일반인들도 참석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윤동주 시인께서 그 젊은 나이에 사실 그 옥사하셨잖아요. 예. 이 시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나요? 그 연희 전문 졸업할 때 졸업 기념으로 시집을 출판을 하시려고 지도 교수님들한테랑 여쭤봤더니 시가 그 당시로서는 좀 뭐 사상적으로나 일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서 출판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하셔가지고 출판하는 뜻을 좀 접으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서 세 부를 똑같이 원고지에다가 필사를 해서 직접 쓰셔서. 예, 철끈으로 묶어서 한 분은 자신이 가지시고 한 분은 한 권은 또 지도 교수님이 이양하 교수님께 드리고요. 네네. 또 한 권은 그 기숙사하고 하숙집 같이 쭉 지냈던 정병욱이라고 하는 후배한테 증정을 하죠. 다 그 세 부가 있는 네, 거였군요. 그런데 예. 본인이 가졌던 거는 일본에서 검거되면서 또 재판받고 그 투옥되면서 없어졌고요. 네네. 그다음에 은사님께 드린 거는 또 지금 찾을 길이 조금 어렵고. 근데 정병욱 선생은 40년 그러니까 해방 직전에 학병으로 오사카 근처에 고사포지대로 그 징집돼서 나가십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받았다가 끌려나가기 전에 고향의 어머니한테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조선어로 쓰여진 거여서 일본 경찰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잘 보관을 하고 숨겨주십사 부탁을 하고 이제 그러고 가셨는데 그 고향의 어머님이 섬진강변에 광양군 망덕리라고 하는 데에서 그 정병욱 선생님 아버님이 양조장을 크게 하셨는데 네네. 그 집에 마루 밑에 숨겨놓으셨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무사히 그 들키지를 않고 해방되고 정병욱 선생님 그 아들이 전장에서 그 무사히 돌아오는 첫 모습을 보고는 어머님이 제일 먼저 그거를 꺼내셔서 내 일본 경찰한테 들키지 않고 잘 갖고 있었다. 나 잘했지. 굉장히 네, 자랑스럽게 네. 꺼내놓으셨고 이제 그걸 받아서 정병욱 선생님이 한 2년 동안 작업을 하셔가지고 정엄사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이 출간이 된 거죠. 진짜 마룻바닥에 일본 경찰한테 안 들키고 네, 숨겨서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네. 네, 이게 오늘날 전해지게 된 네, 거군요. 네, 네. 와, 이게 1948년에 초판본이 됐죠. 2월 달에. 그 시집을 맡기고 윤동주 시인은 일본으로 갔잖아요. 네네. 네. 그때 일본으로 간 뒤에 어떻게 일본 경찰에 붙잡히게 됐었죠? 교토에서 이분은 뭐 동경으로 가서立교대학 한 학기 다니셨고 네네. 그다음에 또 교토로 옮기셔서 교토에서 도시사 대학을 다니셨는데 그때
고종사촌인 송몽규라고 역시 연희 전문 졸업생이고 고종사촌 또 송몽규한테는 저희 큰아버지가 외사촌 예. 뭐 이런 사이였는데 송몽규 이 어른은 중학교 때부터 만주의 광복군 그 본부를 찾아가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독립운동에 그 좀 뜻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갔을 때 요시찰 인물로 좀 거론도 되고 그래서 아마 일본 경찰이 계속 미행을 하고 그러면서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해방 광복에 대한 얘기, 독립에 대한 얘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 레이다망에 이제 잡히면서 사건화 돼가지고 그 당시에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 아래에서 이제 체포가 되고 그다음에 재판받고 투옥이 되신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 후배 되시는 윤동주 시인의 후배 되시는 그 정병욱 님 덕분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소중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접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나중에 이 정병욱 씨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업적을 남기셨더라고요. 네네. 네. 여기서 좀 집안 얘기 좀 해야 되는데요. 네네. 정병욱 선생님이 이제 그 자기 선배 시집을 내려고 뭐 이러는데, 저 윤동주 시인의 동생이 서울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인의 동생을 이렇게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그러면서 시인의 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아버지. 아버님. 예. 그런데 정병욱 선생님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뭐 내 누이를 여기다 시집 보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죠. 그래서 중매를 쓰셔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남동생하고 정병욱 선생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셔서 저하고 저희 형제들이 사돈이 되신 거예요? 사돈이 되신 거죠. 그런 또 인연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 정병욱 선생님 저한테 큰 외삼촌이 되시고요. 네네. 근데 자라면서 쭉 보니까 정병욱 선생님은 윤동주를 세상에 알린 것을 그냥 완전히 제로로 빼놓고도 고전 문학계에 큰 업적을 이루신 큰 학자분이세요. 뭐 판소리라든지 고전 문학, 우리 고전 문학을 체계화하셨다든지. 그래서 연희 전문 졸업하시고 부산대, 연세대, 서울대 교수를 쭉 하시다가 회갑 맞는 해에 돌아가셨는데 회갑 지나고 6개월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큰애 삼촌한테 굉장히 좀 빚진 마음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뭐 워낙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좀 또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군요. 예, 집안에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시집 필사본 시집을 고이고이 숨겨놨던 그 광양의 그 집 정병욱 가옥에서 사실 지금도 매달 그 윤동주 시인의 시 해설 모임이 열리고 있다고요? 그 정병욱 가옥이 등록 문화재가 됐는데요. 요새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등록 문화유산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관광 해설사 선생님들이 그 아침에 한 10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현장에서 해설을 하세요. 관람객들이 오시면. 지금 누가 살기는 하세요? 소유는 정병욱 선생님 외가 쪽의 조카가 그 외사촌 분이 이제 양조장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시다가 그 밑에 아들이 상속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주택 안쪽에서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원고를 숨겼던 마루가 있는 쪽은 일부 개방을 해서 관람객들이 안에를 볼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해설사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해설을 하고 계신데 보니까는 너무 그 윤동주는 잘 알려져 있는데 저희 외삼촌 정병욱 선생님은 뭐 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속 공부하고 하셔도 잘 알려진 자료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 봄부터 정병욱 선생님
둘째 아드님이 정학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네. 가서 정병 선생님을 좀 잘 알리는 그 후손이 전하는 그 해설을 좀 하십시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내려가서 현장 해설을 그 해설사 선생님들 도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정병 선생님에 대한 소개도 네네. 하고 자연스럽게 윤동주 시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예. 우리 윤 교수님께서는 큰아버님인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좀 다른데요. 예. 어릴 때는 만돌이라는 시를 좋아했어요. 그 전봇대에다가 만돌이가 돌을 탁 던져서 빗나가고 맞고 그러는데 뭐 몇 개 던졌는데 몇 개 맞았는데 내일 시험을 보면은 몇 점 맞을까요? 뭐 이런 내용의 시인데요. 그래서 이 큰아버지도 뭐 이런 요행수를 좀 바라시는 그런 생각도 있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서 동시인데 네네. 어릴 때는 뭐 그런 동시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청년 때는 역시 뭐 시대가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좋아했고 근데 이제 나이 들고 나니까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가족들도 생각을 하고 하니까 다시 동시 쪽이 좀 좋아지고요. 네. 그래서 요새 봄날이라는 시가 요새 또 마음에 와 닿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윤동주 시인의 시를 우리 국민이 다 좋아하겠지만 주로 뭐 서시, 뭐 별에는 밤, 자화상 뭐 이런 시들은 저도 너무 좋아하고 암송도 네.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동시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오늘 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럴까요? 네네. 어떤 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봄날이라고 하는 시를 좀 볼까 하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봄. 우리 애기는 아래 발치에서 콜콜. 고양이는 부뚜막에서 가릉가릉. 애기 바람이 나뭇가지에서 솔솔. 아저씨 햇님이 하늘 한가운데서 쨍쨍. 네, 이런 시입니다. 제목이 봄날? 예, 봄입니다. 봄이요. 네, 오, 굉장히 운율을 잘 살리셔가지고 쓰셨고 되게 따뜻한 시예요. 네, 네. 예. 이 시가 36년도에 쓰여진 시인데요. 네. 이때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저기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를 졸업을 해서는 그 대학 진학에 연한이 안 맞아서 평양의 숭실 중학교를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네네. 잘 알려지신 대로 그 학교가 이제 신사참배 반대 이런 걸로 해서 학교가 폐교가 되죠. 사실은 학생들이 거의 자퇴를 하다시피 해서 네네. 나간 사태인데 이제 그러고는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니까 집에 돌아와서 객지 생활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지어주시는 집밥 드시고 그다음에 마당에 햇살 쏟아지고 가족들이 있고 네.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뭐 유복하고 풍성한 그런 마음이 속 안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때 쓰신 시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가족들에 대한 얘기라든지 물론 이때면 정주영 시집을 봤다든지 또 뭐 네. 문학적인 학습도 하시긴 하시는데 굉장히 이 시기의 시들이 우리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런 전경 속에서 쓰셨겠구나 하는 그런 짐작이 들어서 굉장히 요새 와서 더 새록새록 좋아지는 그런 시입니다. 나중에 그 서시나 이런 데서 느껴지는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예. 네. 우리 이런 따뜻한 시도 윤동주 시인께서 많이 남기셨네요. 사실 올해가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유가족분들이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특별한 일본 여정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지금 다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은 송창식 씨의 노래 중에서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를 맞아서 윤동주 시인의 장조카, 유족 대표이신 성균관대 건축학과 윤인석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솟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있네. 첨탑이 저렇게 높으니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우러나는 피